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이고요. 오늘은 겨울서점에 아주 오랜만에 작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작가 인터뷰 진짜 오랜만인데요. 이번에 과학산문이라는 책을 새로 내신 심채경 박사님, 김성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단 겨울서점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기에 구독해 주셔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전 책만 나오면 겨울님하고 어떻게 엮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이번에도 네. 책 나오면서 겨울님을 만나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공부하는 시기가 많이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좀 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두 분이서 책을 함께 같이 내셨어요. 과학산문이라는 책인데 뉴스레터를 통해서 두 분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의 책이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제안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시작한 지가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작년 추석쯤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연재를 6개월 정도 연재를 하고 했던 것이 이제 책이 나왔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 편지를 나눌 사람이 심채연 박사님이란 말을 듣고서 이건 안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네. 너무 기쁜 마음에 단칼에 한다 그랬어요. 뭐 별 고민 없이. 사실 이게 뉴스레터를 쓴다고 하면 항상 마감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정기적인 마감을 내 삶에 추가하는 건데 역시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요. 괜찮으셨어요? 바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2주마다 한 번씩 네. 써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일지를 더 깊게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즐거웠지만 이제 물론 마감의 고통 때문에 아주 괴로웠고 더군다나 제가 시사인의 연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연재하고 있는데요. 시사인은 3주 또는 4주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2주니까 2주니까. 6주마다 한 번씩 망하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여분을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네. 금방 동나더라고요. 그게 될 리가 없죠. 분명히 여분이 네.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동이 났고 네. 끝날 때쯤에 에세이를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저희가 갔는데 지중해 갈 때 교수님은 혼자서 마감을 다 해버리고 왜냐면 교수님 먼저 제가 다음 순서였거든요. 네. 교수님 마감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시고 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근데 누가 들으면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순서가. 네, 순서가. 그 순서가 네. 그래가지고 타이밍이 되게 미묘해가지고 하마터면 저도 망할 뻔했는데 가까스로 저는 다 보내고 이게 2주에 한 번 연재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그나마 매주는 아닌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연재할 땐 중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든지 아니면 뭐 추천해 주시고 그게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레터를 쓰면 밑에 교수님 추천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매주 마감인 거죠. 그래서 아주 그런 격동의 6개월을 보내고 동해 6개월 조금 쉴까 했는데 또 책에 몇 곡지 더 쓰자고 하셔서 추가로 몇 개의 글을 더 썼어요. 근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네. 더 쓰는 바람에 나중에 저희가 홍보할 때에도 네. 미리 이 편지를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4개를 추가했으니 맞아요. 추가적인 네, 글이 보시면서 있다. 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편하게 네. 그러니까 연재를 실시간으로 같이 보셨던 분들은 거기에 이제 저희가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변을 했거나 추천 글을 썼거나 뭐 음반을 추천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좀 더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책에는 새로운 글을 좀 몇 개 더 추가를 해서 약간 두 개가 다른 버전이 됐더라고요. 묶으실 때 기존에 썼던 글을 뭐 수정을 쭉 하셨어요? 거의 그대로 들어갔나요? 이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편지가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쵸. 내용을 바꿀 수는 제가 없으니까. 고치면 상대도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 손대기 시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최소한만 손을 대고 하나를 고치면 이게 다음 글에서 물고 다음 글이 시작되기 때문에 얘를 많이 고칠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교정을 좀 많이 안 하려고 했던 게 이 책이 편지를 주고받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글이랑 좀 달랐고 즉흥적인 면이나 현장성이 좀 들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를 훼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법이나 뭐 표기법이나 이런 거를 출판사에서 많이 교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편집자 선생님한테 많이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틀린 거 알겠는데 안 고치면 안 돼요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뭐 문법이나 표기법이 약간 미묘하게 다른 거를 많이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걸 제가 죄송한데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될까요?를 굉장히 많이 적었던 기억이 나요. 편지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그 현장성, 즉흥성을 저는 쭉 보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읽으시다 보면 원래 표기법이 이거 아닌데 이런 매의 눈을 가진 독자분들은 눈에 거슬린 데가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딱 그 말씀하신 현장성, 시의성 이런 게 딱 있어가지고 명절 인사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고 그래서 읽으면서 아, 이 시간들을 이렇게 거쳐 오셨구나가 딱 보여서 시간에 따라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책이었고요. 이게 처음에 뉴스레터를 시작할 땐 그러면 기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과학과의 이 연관성 혹은 일상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어요, 처음에? 저는 완전 자유롭게 써보고 싶었거든요. 완전히? 시도 써보고 소설도 써보고 막 온갖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형태의 글일 것 같아서 저는 주로 이제 지식 전달하는 글들만 많이 써왔기 때문에 형식을 자유롭게 많이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쉽지는 않았었고요. 쓰다 보니까. 네, 시를 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과학 운문 될 뻔했어요. 첫 번째 편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첫 번째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그 이후에 그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3번을 쓴 것 같은데요. 그 풀로 썼다가 정말 고민 많이 고치고 보냈는데 편집자님이 보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한 절반을 다시 쓰면 아주 어떻겠냐는 조심스럽게. 요청을. 그게 너무 중요한 글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계속 그 고칠 때마다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해서 물론 만나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또 얘기를 할 때랑 또 글 쓸 때랑 또 다르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쓰다 보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그래서 감을 잡은 것 같고요. 우리가 기획할 때 특별한 기획 방향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냥 김상학 교수님이랑 저랑 편지를 주고받는다. 가 끝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서 그냥 편지를 주고받는 거니까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은 했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는 그런 가이드는 전혀 없는 상태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글을 쓸 때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획회의 한다고 만나가지고는 기획회의 내용은 거의 없고 호칭을 어떻게 할 그쵸. 것인가만 가지고 한참 몇 얘기했거든요. 시간을 그냥 호칭이 서로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막상 써보니까 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네. 계속 그래서 부르잖아요. 상대방을 네. 부르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심치경 박사님, 심 박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너무 길기도 하고 그날 사실 기획은 하나도 못하고 호칭만 한참 네. 얘기하다가 이제 님으로 통일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는 교수님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우리 사회에서 교수님, 뭐 박사님 이렇게 부를 때 어떤 권위적인 그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 글은 그런 글이 아니니까 예, 과학을 설명하거나 뭐 우리가 막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글은 아니니까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래서 님을 하기로 제안해 주셔서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요. 한참 동안 얘기한 보람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획회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좋은 기획회의였어요. 좋은 기획회의였네요. 왜냐하면 호칭을 만약에 교수님, 박사님 이렇게 하셨으면 내용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기획회의였던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저도 이 님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들이 되게 일상적인 내용들도 많잖아요. 프랑스에서 반지 잃어버린 이야기나 거기에 그 인용문 있잖아요. 조선인이 활짝 웃고 있다면 어딘가 잘못된 것이다. 그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뭐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게 또 되게 과학적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글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도 관심사나 연구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과학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시의성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서 갑자기 토정 비결이 등장하는 토정 비결을 매년 보는 과학자가 있다? 막 제일 쇼킹한 거였어요, 저한테. 그랬을까? 그러네요. 새해에 한 번씩 보시지 않나요? 그렇게 잘 안 보긴 하는데 아니, 철학자도 안 보는 걸. 철학자는 더 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철학관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 오해가 그러니까. 있어요. 철학과라 그러면 이름 지어달라고 말이에요. 토정 비결을 매년 보신다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 가게에 가서 보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온라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시즌이에요. 10월, 11월이 이제 다음 해 토정 비결 보는 시즌인데 텍스트만 이렇게 저장해 놔요. 그래서 가끔 열어봐요. 가끔 힘들 때 한 번씩 열어보죠. 괜찮아, 잘 될 거야. 1년에 한 번씩 까먹는 사탕 같은 그런 재미예요. 결국은 이제 미신을 믿는다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있어서 지혜와 경험과 두려움과 편향과 선택과 통찰을 그 속에서 가끔 바라볼 뿐이다라고 써주셨지만 토정비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의 과학자 김상우 선생님께서 바로 버튼 눌렀죠. 네, 그래서 바로 다음 편지가 막 토정비결과 MBTI와 이런 것에 대한 인간의 어떤 미신적 태도에 대한 굉장한 그 비판을 정말 그 어떤 물리학자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토정비결은 태어난 날짜와 시간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물체의 초기 조건으로 운동 궤적을 찾는 물리학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네요. 하지만 원자
원자 하나의 운동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엄청나게 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인간의 미래를 초기 조건, 그것도 시간만 가지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물리학자로서 이해하기 힘듭니다라고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 과학적인 태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도 하셨는데 과학만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전혀 아니고 신채영 박사님이 그 안에서 어떤 본인의 인생의 조음과 선택과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처럼 무덤에 방문하셨던 이야기를 이어서 쓰셨잖아요. 사실 이제 그 얘기가 너무 좀 네. 과학의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또 이제 어딘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하지만 거예요. 저는 카시니의 무덤 찾아가지 않아요. 말하자면 선배 물리학자잖아요. 네. 그분들의 무덤을 찾아가시는 얘기를 이제 이어서 써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토정 비결 얘기만 나와도 약간 발끈하셨는데 무덤은 왜 가요? 저는 뭐 선배 천문학자들의 생가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나름의 어떤 테마가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맞아요. 들었어요. 저도 원래 안 갔었는데 작년 여름이었죠. 가보고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왔었거든요. 맥스웰이라고 전자기학을 집대성했던 이제 그분이 어릴 때 살던 곳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였는데 그 조그만 집 하나 있고 그 앞에 진짜 모르는 사람은 지나칠 만한 명패 하나 딱 써 있어요. 그냥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 앞에가 저기 바다가 보이는 이런 내리막길이고 뒤에 공원이 있고 그런데 왠지 거기서 어린아이 맥스웰이 놀고 있었을 것 같은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집 앞에 골목보다 훨씬 좋지만 나도 이런 골목에서 놀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인간적인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살던 곳을 보니까 그래서 생가를 오니까 또 이런 기분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다 한번 가보고 무덤도 가보고 나중에 또 그런 거대한 무덤은 가본 적은 없어서 근데 가봤더니 느낌이 좀 달랐어요. 아무튼 한번 가보시면 아마 토정비교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기운이 느껴졌나요? 그의 기운이? 기운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뼈도 없는데. 과학적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건데 저는 앞부분 읽다가 그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원래 과학을 학창시절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과학 배우다 보면 힘과 운동이라는 파트에 직각삼각형에 나무토막 떨어지는 항상 문제에 써있죠. 단 마찰은 제외한다.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셨다고. 너무 마음에 안 들죠. 이 세상에 마찰이 없는 표면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처음 배울 때인데 분명히 얘가 내려가면은 마찰 때문에 내려가다가 멈추거나 긁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찰은 없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는데 나는 마찰이 없는 표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네,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상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왠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원래 물리학이 인간적이지 않다고 할 때 이제 네. 그런 지점들인데 사실 갈릴레오가 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바로 마찰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걸 이상화시킨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법칙을 찾은 거라 사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긴 해요. 그 물리에서는 그 끝없이 마찰이 없고 뭐 조건들을 달면서 얘기를 해주죠. 이게 없었으면은 물리학이 없다. 현재 우리가 그렇죠. 그 이전에 그 많은 철학자들이 그 네. 많은 철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단지 마찰력이 없다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찰이 없는 상황을 봤으면은 운동법칙 찾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바로 물리의 가장 큰 힘이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가상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언제나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장을 볼 때 이제 그러니까 저랑 반대 생각하시길래 되게 놀랐는데 저는 언제나 보면서 그래 이게 물리학의 정수지 이것이야말로 물리학을 탄생시킨 문장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를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물리를 처음 접할 때 마음인 거예요. 지금은 저는 알거든요. 태양계 행성들 그림에 실제 비례와 다르다 이게 써 있잖아요. 그 문장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처음 과학을 시작할 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와 크기 이런 것들도 한 사진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규모거든요. 과학을 처음 배울 때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상하기 어렵고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 실제 생활이 그렇다는 건지 그거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게 아마 과학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지점에 많은 시간을 좀 소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얘기하지만 사실 그 과학이 어렵다 그러지만 철학은 쉽나? 사실 뭐 그렇죠. 땅은 땅도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경제도 근데 어렵고 다 어렵죠. 차이가 있다면 사실 물론 다 어렵지만 그나마 점진적으로 어려워진다면 과학은 이게 한 번에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서서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많은 시간을 왜 세상을 수학으로 기술하고 왜 시간을 이렇게 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상화된 조건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불쑥 그냥 이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거든요. 설명해주지 처음 않죠. 시작할 때 그냥 뭐 연직 방향 운동, 수평 방향 운동 이런 얘기만 그러니까. 하니까 맞아요. 그거를 상상하기는 되게 어렵죠. 충분히 안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뭐 문제만 풀고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배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막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실제도 맞아요. 아닌데 아, 이거 맞아.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실제랑 다른데 왜 이걸 계산하는 게 무슨 쓸모가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쓸모가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과학 교육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처음에 과학을 접할 때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물리 같은 것도 초반에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초중학교, 중학교 때 오히려 이런 종류의 가장 이상화된 조건이라든가 뭐 마찰이 없는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좀 미리 해놓고서 네. 고등학교 때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네, 네. 하죠.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이상화된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어렵죠. 사실 해요. 어려워요. 확실히 추상성을 다루기 시작하면 확 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네. 과학은 그 역사를 짚어서 따라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누구도 그런 마찰이 없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알게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알게 되는 그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이상화하고 다 정돈해 버리면 깔끔하잖아요. 이 수식도 너무 간단해지고 그 간단한 것부터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정수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교과서에 나오긴 나와요. 그게 이제 맞아요. 시험에는 안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 거기는 맞아요. 건너뛰고 진짜 교과서도 안 봐요 학생들이. 맞아요. 문제집만 풀기 문제지만 때문에. 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단순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교육 정책. 과학적 사고라고 할 때 그런 뭐 추상화하는 거, 이상화된 상황을 가정하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책에서 질문하는 태도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거 보고서 좀 웃은 게 전하채경님은 답을 하기 전에 항상 질문에 들어있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가 원래부터 그랬는지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생긴 습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의 과학자가 다들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이공계 출신이라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옆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철학도 그렇습니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철학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과학이라기보다는 네, 철학이죠. 맞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 라이브 하다가 약간 농담으로 어떤 분이 채팅창에 겨울님은 평생 하나의 매체만 보실 수 있으면 어떤 매체를 선택하실 거세요? 그래서 제가 매체란 무엇인가? 질문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물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이 질문에 끌려가지 않는 답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김상욱 교수님께서 이 무물 질문의 경험 어떠셨나요? 과학에서 질문 받으면 답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모른다.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그 자기가 아는 범위를 딱 한정 짓고 거기서 설명해주면 이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질문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많은 질문이 인생에 대한 맞아요. 질문이거나 뭐 이런 그 자기 삶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걸 제가 답을 알 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그냥 모른다고 해버리면 되는 편지도 아니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 답이 있다는 전제를 내가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은 왠지 답도 없을 뿐더러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질문도 아닐 뿐더러 그런 답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질문한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포인트를 짚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능성을 가장 생각 안 해보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본인이 답을 찾는 게 제일 답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가급적 언제나 질문을 최대한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고 이렇게 볼 수 있어?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봤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죠. 그렇죠.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좀 새로운 시각을 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되게 질문 속에 답이 혹은 답의 시작점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누가 좋아 보였는데?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짧은 메시지 안에서 막 그 함축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좀 새로운 시야를 주려고 하는 게 그나마 타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답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기억에 남는 무물 질문이 있으세요? 제가 책에 쓴 그 답변이 네. 하나 있는데요. 아직 직업도 불안정하고 나이가 어리니까 앞으로 미래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안정된 사람이 존재할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문제는 항상 생겨요.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생기는데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그런 취지의 답변을 써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뒷부분에 거의 끝부분에 실려 있는데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란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일 겁니다. 문제는 항상 생겨요. 해결하면 돼요. 당장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잘 대처하면 돼요. 해결했다고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봐요. 이렇게 실려 있어서 되게 저도 읽는데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 제가 또 흥미롭게 본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책 읽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책 읽기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보니까 책을 항상 들고 다니신다고, 그리고 책과 함께 반드시 빨간 펜을 들고 다니신다, 빨간 볼펜을 밑줄을 치면서 책을 보신다고 하셨고, 반대로 심채영 박사님은 책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일단 책을 혹시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도? 서양이 왜 지배하는가? 이만한 책 있잖아요. 네. 그거 재밌게 읽고 계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그래요? 재밌어가지고 이제 네. 보통은 한 2권 정도 갖고 다니는데요. 네. 책이 아주 재밌을 때에는 딴 책을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종이책을 들고 다니세요? 가지고 저는 다니실 때? 종이책 말고는 못 봐요 지금. 그래요? 이북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도저히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너무 책이 무거워서 사실은 맞아요. 여행 갈 때 많이 맞아요. 갖고 가는 거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돼서 아마 더 고생하고 나면 맡기지 않을까. 항상 6펜을 쓰신다고. 네, 항상 6펜을 쓰죠. 책이 심지어 이 펜이 단종되면 어쩌지 하다가 평생 필요한 이 펜의 양을 계산을 하신 내용까지 나오는 걸 보고 진짜 지독하시다라는 생각을. 아니 그런 고민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이 고민을 하기 전에 사드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밑줄을 많이 치세요, 책 읽으실 때? 당연히 뭐 재밌고 그다음 새로운 거를 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 책을 다시 보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다시 봐야 될 때 줄 친 것만 보면 책을 다 본 거나 다름없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줄을 쳐요. 사실은 추천사를 쓸 때 저는 보통 파일을 보내주시는데 그쵸. 과제본을 달라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제본에다 줄을 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너무 좋아 이 책이. 네, 근데 네. 이제 이건 과제본이고 과제본은 버려야 되는데 진짜 실물 이제 실물이 책이 왔잖아요. 그럼 이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밑줄을 옮겨. 다 옮기세요, 실제로? 근데 의외로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더군다나 네. 이게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다시 옮기면서 다시 이거 보는 게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시간이라서 이제 이것도 애매한 책들이 있거든요. 옮기기는 조금 그런데 또 버리기도 애매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같이 있게 돼요. 지금 같이 나란히 있게 돼요. 그런 책들은. 근데 되게 흔적을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책에.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포스트잇 플래그를 또 저는 광적으로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빨간 펜이 없으면 책을 못 읽으시는 것처럼 저는 그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붙일 때 약간 저 스스로에게 퀴즈를 내는 것 같은 재미가 있어요. 줄을 긋는 건 아니고 그 줄의 끝에다가 표시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대목에서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붙였을까? 나중에 이제 그 줄의 어느 단어에 내가 꽂혔을까를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게 재밌기도 했고 저는 사실은 문학책을 훨씬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한테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오!
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걸로나 그냥 줄을 막 치고요. 책에 흔적이 아무것도 없으면 중고책으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중고책이 아무리 가져가봤자 저는 너무 책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사람인 거예요. 중고책방에서 안 받아줘.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옛날 이거 책이야. 중고도 아니야? 너무 옛날 책인 거예요. 요즘은 중고책방 팔기 힘들어요. 저는 책을 되게 아끼기 때문에 한 책을 진짜 오래 갖고 있다가 진짜 이거 도저히 이제 버려야겠다 할 때 이제 중고책방에 내놓는데 중고책방에서는 이런 책은 이제 안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너무 오래됐고 그 집착을 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버리면 되지. 그리고 만약 필요하면 그때 다시 사면 되지. 이걸로 마음을 바꾸면서 어차피 버릴 거면 내가 마음대로 막 쳐도 되잖아요. 이 책을 쓰면서 아주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게. 0.38을 쓰시나요? 저는 아무거나 쳐요. 아무거나 치고 뭐 주로 펜, 삼색 연필, 볼펜을 많이 쓰는데. 삼색 볼펜. 네. 삼색 근데 볼펜. 그 색깔도 규칙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잡히는 대로. 네, 원하는 아무 색깔 랜덤한 색깔로 그냥 쳐요. 한번 써보세요. 딴거 못 쓰실 거예요. 저는 연필로만 그어요. 0.3mm짜리 샤프로 옆에 메모를 하거든요. 연필로 하시는 이유는 지우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쓰는 감각이 좋아서예요? 쓰는 감각이 좋은 것도 있고 저도 원래 아무 흔적을 안 남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렸을 때의 독서 환경이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사주시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은 다음에 좋으면 그 책을 서점 가서 사는 약간 소장의 의미로 사는 거여서 좋아서 소장본으로 내가 산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뭔가를 하는 게 도저히 안 되는 원본 거죠. 그대로. 네. 좋아서 샀으니까 해리포터에 심취해 있던 어린 시절에 영문판 이만한 그 해리포터 책이 나와서 제가 그걸 읽고 너무 좋아하던 때였는데 언니가 영어 공부를 이걸 보면서 하고 싶으니까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하면 써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경기를 일으켜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밑줄도 줄 알고 아무나 써다지 말라고 경기를 했던 영상이거든요. 근데 책을 보니까 파본을 그렇게 많이 받으신다고. 심지어 이 책도 파본 제가 받았어요. 그 진짜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책도 파본을 받으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기만 하면 파본이라고.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파본을 잘 사시는 것도 있겠지만, 잘 발견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파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종이가 겹쳐진 채로 제본 절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면 여기 이렇게 나비처럼 달려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기 끝에. 그런 거 진짜 많이 받고 아니면 이렇게 책이 2페이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를 막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뜯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발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하죠. 없죠. 그래서 네. 원래 말씀도 납득이 되는 게 이번에 이 과학산문 파본이라고 하신 거는 여기 점 하나 찍힌 거였잖아요. 네. 여기에 점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때 보고서 이걸 파본이라고 하다니. 그래서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죠.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이게 여기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쁘게 손글씨 쓴 썼는데. 거를 이거를 일부러 여기다 했는데 여기에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 할 때 테두리가 덜 잘려서 들어갔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한 박스를 책을 받았는데 제가 집은 딱 그 책만 그랬고 다른 책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어떡하지 이거 출판사에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점이 나왔다고 인쇄됐다고. 근데 그 책만 여기 점이 찍혀 있었어요. 파본잡이라고 해야 되나? 파본이 오면 어떠세요? 근데 저도 조금 좋아하는 쪽에 좀 더 가깝긴 해요. 저는 한정판? 약간 특별 에디션 느낌 저도. 맞아. 왜냐면 이거는 이 책만의 어떤 그 특징인 거니까. 맞아요. 출판사가 좋아할 그런. 그쵸. 예. 제가 책에 썼던 일화는 이제 아예 몇 페이지가 백지이거나 아니면은 그건 좀 안. 그건 좀 그건 안 된다. 누락돼 있거나 아니 박사학위 논문에서조차 그것이 누락됐다는 걸 보고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좀 학위 논문 쓰실 때 잘 점검하세요. 그러니까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교내에 있는 그 인쇄사 있잖아요. 거기서 제본을 부탁을 했는데 넘겨봤는데 9페이지 다음에 11페이지인 거예요. 학위 논문은 단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고쳐주세요. 나머지도 다 똑같네요 하고 나왔는데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너는 왜 놀라지 않아? 품질 관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파본 얘기를 이렇게 또 이제 재밌게 읽은 책은 참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즐겁게 읽었고요. 과학산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랜 시간 나눠봤는데 이 책을 독자분들이 어떻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으신지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온갖 종류의 방식으로 책을 한번 써보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해보자는 식으로 시작을 했으나 막상 해보니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제가 썼던 그 어느 책보다도 제 개인 이야기를 많이 한 책이긴 해요. 저의 첫 에세이에 가깝다고 할까? 그래서 굉장히 좀 애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다른 지식 전달하는 책에 비해서 에세이가 주는 편지 형식의 더군다나 저희가 이 책을 나중에 낸 다음에도 이게
과학 산문일지, 산문일지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이 산문으로 읽혔으면 하는 김상욱이 쓴 산문으로 읽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그 한 사람과 편지를 오래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되게 특별한 종류의 내면한 그 책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즐기시면 어떨까. 쓰면서도 되게 즐거웠고 쓴 다음에도 즐거웠고 채경쌤이 워낙 또 잘 받아주시니까 편지를 쓰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맛깔나는 문장으로 주시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정말 이건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걸 경험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역시 그런 느낌도 좀 같이 공유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쓰는 동안 굉장히 재밌었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책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받는 분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얘기는 사실 없거든요.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저희가 이제 직업이 과학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분위기일 뿐이지 사실 그냥 살아가는 얘기, 내가 생각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쓰는 동안 굉장히 재밌었고 교수님이 뭔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밖에서 빙빙 돌고 있다가 슬쩍 들여다보고 빙빙 돌고 있다 슬쩍 들여다보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너무 에세이, 너무 사적인 얘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잘 균형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는 재밌었고 제가 또 개그 욕심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즐겁게 읽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저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어서 진짜로 크크크를 많이 쓰기도 했고 또 여러모로 재미있게 읽은 책이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과학산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서점에 오랜만에 작가분들 모셔서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오늘 겨울서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안녕.